아시죠? 자, 중국 문명입니다. 자, 중국 문명의 초기는 황하 문명이었었고요. 하상주 있었는데 여기서 유명한 거 몇 가지가 있었죠? 뭐 철, 갑, 상어. 그래서 상나라에서 갑골 문자 있었고요. 한자의 기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나라는 뭐 웡즈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예, 주나라에는 봉건제 있었다. 그 외에도 뭐 천명사상, 덕치주의, 뭐 정전제 등등이 있었으나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춘추전국시대 있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때는 군연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었고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경이라든가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쟁이 뭐 점점 커졌습니다. 자, 오패칠흥이라는 엄청나게 이 많은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가 더 중요했던 시대다? 능력. 가문보다는 능력, 출신 성분보다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였었다.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였었다? 제자, 백가였었고요. 법가, 유가, 도가, 묵가 등등의 여러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가 사상가를 처형했었던 어떤 나라? 진나라의 시황제가 전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기원전 221년 진나라를 통일제국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흉노의 기마기술과 철제 무기 등을 수입하면서 전국다리 군연제를 실시했고요. 통일의 대명사 아닙니까? 화폐, 도량형, 문자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사상까지 통제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분서갱류. 그 다음에 통일의 대명사였습니다. 만리장성, 시황릉, 아방궁 등을 건설했었는데 너무나 가혹하게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들의 반발이 있었다. 대표적인 반발 뭐가 있었습니까? 진승오광의 난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 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해하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유방이 한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02년의 일이죠. 그렇지만 유방은 군국제라는 봉건제와 군연제를 약간 믹스한 이 제도 하나 정도밖에 나올 게 없고요. 그러고 나서 칠 때 한무제가 등장했습니다. 한무제 같은 경우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면서 유교를 국교화시켰고요. 전국의 군연제를 다시 시작했었고요. 영토를 많이 확대시켰습니다. 북으로는 흉노 정벌을 했었고요. 동쪽으로는 고조선 멸망시킨 다음에 4개의 군, 베트남 정복한 다음에 9개의 군,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역 루트를 뚫었습니다. 장건이란 인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었죠. 그렇지만 많은 영토를 확대하는 만큼 전쟁이 많아지게 되면서 국가적인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 부담을 통제 경제 정책으로서 커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수전 축조했었고요.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있었고요. 물가 안정책으로서 균수평준법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신이라는 잠깐의 아주 혁신적인 개혁을 했었던 왕망의 신이 있었고, 다시 후한 때 태평도, 오두미도 등의 도교의 여러 일파 등이 나타났었고, 황건적의 난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한나라는요, 히읗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훈구학적 유학이 나타났었고 중의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누구? 이 한무제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이제 커팅이 되었었던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마천에 있었었던 사기, 후한 때는 방고의 한서라는 책도 있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호족이 나다 보니까 그 호족들을 중앙에 편입시키기 위한 향거리선제도 있었고요. 호족이 대토지 소유지를 가다 보니까 그것을 막는 한전제도 있었습니다. 역시 한나라는 히읗이 많았네요. 됐잖아요. 자, 진안강 뭐 있었습니까? 위진남북조 수당이 있었습니다. 자, 위진남북조는 3에서 6세기까지 있었습니다. 맞죠? 다른 거보다 일단 구품중정제 있었습니다. 위진남북조. 그 다음에 북조와 남조 간에, 북조는 주로 불교 많이 강조했었고요. 남쪽은 현실 도피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든가, 왕이지의 글씨라든가, 고개지의 여사잠도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요거 북이 빼놓으면 안 되죠. 무엇보다 한화 정책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땅 나눠줬었다. 러양으로 천도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의 성씨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언어 같은 거 쓰지 못하게 했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수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완벽했었는데 마지막에 이 수양제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고구려의 무리한 원정과 그 다음에 대운하라는 것으로 인해서 참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했었죠. 그렇지만 이 수나라가 갖고 있었던 이 균전제를 바탕으로 조용조, 부병제도라는 그런 제도,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무슨 공개경쟁관리 선발제도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과거제였었다라는 거. 참고로 우리나라의 과거제는 이 고려 때, 광종 때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무엇보다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뭐 황제들이 여러 명 있지만 사실 그거보단 일단 당태종이 남겼던 책 정관, 정요, 정관의 치 있었고요. 뭐 제도 같은 것들 정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현종이 있었습니다. 학문중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뭐 절도사 제도 등을 두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귀비에 의해서 빠지게 되면서 상당한 이 나라가 혼탁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전투 탈라스 전투를 아바스 왕조랑 붙어서 지게 되면서 비단길 상실했었고요. 무엇보다 안사의 난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 파트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는 완벽히 갖고 왔던 이 제도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장원제, 조용조가 양세법, 부병제가 모병제로 이어지면서 훨씬 더 제도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당행이다 기억나시죠? 네, 행이라는 조합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비전이라는 일종의 어음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파트는 뭐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마니교라든가 뭐 경교라든가 이러한 이슬람교라든가 아주 다양한 외래 종교가 있는 아주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당삼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법사의 뭐 대당서역기라는 책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대안탑 요거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안성은요 당시에 국제 트렌드의 거의 중심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주작대로 같은 건 너무나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럭셔리 문화의 대명사 시, 200, 두보 등등이 있었다. 됐잖아요. 저랑 눈 마주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송, 요, 금, 서하 배웠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송나라입니다. 자, 송나라는 조광윤에 의해서 시작되었었고 무엇보다 카이펑 북송의 수도였고 항저우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이 단어들 4대부가 지배 세력이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문치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켰었고 전시를 시행하는 등 중앙집권 강화를 가져왔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방력, 군사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들어왔었고요. 그것을 세패의 지불로서 만회했었죠.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누가 등장했습니까? 안석, 왕안석이 등장했고요. 왕안석의 신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법당과의 마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송나라 하면 경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양쯔강의 하류가 쌀의 주생산지가 되었으며 참파벼라든가 이양법의 보급이 일반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행뿐만 아니라 작도 등장하면서 뭐 상업조합, 수공업조합이 나타났었고요. 무엇보다 송회교, 회자교자라는 화폐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석탄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제철이라든가 자기 기술이 많아지기도 했었고요. 자, 문화 파트로는요, 청명상하도라는 당시에 카이펑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과 함께 뭐도 있었습니까? 서민 문화의 발달,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3개가 나왔었다라고 했었죠. 나침판, 활판, 인쇄술, 화약 등의 발달도 이루어졌었습니다. 되셨죠? 그 정도. 성리학의 발달도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나라 보겠습니다. 발해 멸망시켰었고요. 연운 16주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현의 맹약이 있었습니다. 1004년도에 있었죠. 이원전 지배체제로 인해서 북명관제, 남명관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와 금과 송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었었고요. 자, 금나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은 아구타라는 인물이 시작해었었고요. 정강의 변으로 인해서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송과 군신관계를 맺기도 했었고요. 고유의 문자인 여진 문자도 있었고요. 역시 이원적 통치 지배체제인 맹안 모국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몽골 제국에게 멸망. 서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탕쿠토족이 세웠었고요. 1038년에 세웠었지만 1227년에 멸망하는, 역시 몽골족에 멸망했었는데 한때 동서교역로를 장악하면서 두낭 지역을 일대로 상당히 번성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몽골의 멸망. 끝. 서하 문자도 있었고 뭐 불교 발달도 있었다. 정리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원나라 배웠습니다. 몽골 제국이죠. 누가 세웠죠? 칭기스칸이 세웠고요. 칭기스칸은 무슨 제? 천호제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울루스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 파트는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누구예요? 세조 이 쿠빌라이 칸이 있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은요 국호를 원으로 했었고 대도로 천도를 했었으며 어디 멸망했었다? 남송 멸망했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제국이 일었었던 그 몽골 제국은 시간이 갈수록 쇠락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죠. 뭐 홍건적의 난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홍건적의 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초의 남발, 그 다음에 라마교의 과도한 우대, 뭐 여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몽골 제국하면 나와야 되는 문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 파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수시 원섭이 기억하십니까? 원나라 수시력 곽수경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원섭이, 서상기, 비파기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제일주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교통로 뭐가 있었죠? 참제, 역참제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을 방문했었던 사람들의 이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방견문록에 마르코 폴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기 썼었던 이븐 바투타, 그 다음에 교황의 사절단으로 왔었던 피나는 사람이 있었죠. 카르 피니 같은 인물들 있었다라는 거. 뭐 라마교의 과도한 융성, 그 다음에 교초의 남발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거 말고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그 노트에다가 다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거는 한 번 한다고 다 이해되지 않거든요. 여러 번 복습하면서 여러분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 펜 내려놓고 저랑 눈 마주치시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명나라는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있었습니다. 뭐 1368년에서 1644년 이런 연도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세계적인 개념은 잡아주시고요. 자, 명나라 누가 세웠습니까? 명은요 주원장 세웠습니다. 자, 주원장의 주요 내용 명태조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부를 직속으로 두었었고요. 제상제 폐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뿐만 아니라 유교를 상당히 좀 중흥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거 육유를 반포해서 유교를 많이 권장했었다. 뭐 과거제도 정비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조책, 부역 황첸 같은 거 있었고요. 향촌 조직으로서 뭐 갑제 이갑제 요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원장의 사망 이후 엄청난 혼란이 있었었고 3대 황제 누가 있었습니까? 영락제가 있었습니다. 영락제가 만들었던 거 대표적인 뭐 정난의 변이 있었고요. 내각대학사라는 거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베이징으로 천도했습니다. 원래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이었는데 베이징으로 천도했었고요. 또 자금성도 건설했었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그렇죠. 정화의 원정 있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북로남외라는 재정적인 위기 상황, 국방비 지출 많아지면서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누구? 정거장 거꾸로 한 인물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 장거정이 무슨 법? 일조 편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가뜩이나 힘들어졌었던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지원해주면서 재정적인 부담은 더 커졌었고 그것이 각 지역의 농민반란으로 연결되면서 이자성의 난으로 1644년 멸망했습니다. 자, 명나라의 경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쌀의 주산지가 어디였습니까? 양쯔강 중류가 되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외래작물, 감자, 옥수수, 땅콩, 담배, 고추 이런 것들이 그때 들어왔었고요. 뭐 신한상인, 상지상인 같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공소회관이라는 상인조합도 있었었고요. 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양쯔강 하류에 있는 면직물과 견직물 공업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기 파트는 청이랑 같이 본다라고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무로마치와 명나라 사이에서 했었던 미음 기억나시죠? 가만무역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금 체제로 뭐 있었다? 일조 편법 있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 파트로 가볼까요? 문화 파트에서는 그들의 지배층 대표적 사회 파트에서는 그들의 지배층 누가 있었습니까? 신사층이 있었습니다. 전현직 관료 있었고요. 학위 소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뭐 백성 교화라든가 세금 걷는 그 부역 징수라든가 뭐 치안 유지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은 특권들을 누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징역의 변이라든가 노변이라든가 이러한 각계각층에서 많은 저항운동들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문화 파트라고 했습니다. 자, 명나라는 성리학이 관학화되면서 형식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면서 나왔던 실천적 학문
양명학 있었고요. 양명학 나오면 뭐 있었습니까? 바로 심증리, 무엇보다 지행합일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본초 과목이라든가 뭐 천공괴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많이들 등장 했었죠. 뭐 그 농정정서 같은 책도 있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마테오리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려 만국전도, 천주시리, 기하 원본 번역도 있었고요. 뭐 삼국지연이라든가 서유기 수호전, 뭐 금병매 같은 여러 구어체 소설도 있었다. 끝. 됐잖아요. 딱 3번에 다 정리되잖아. 놓고 청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나라는요, 1616년 누르하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군사 팔기제, 팔기병 기억해 두시고요. 뭐 청태종, 순치제 별거 없고요. 강희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제는요 3번의 난 맞습니까? 타이완 복속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티베트 복속 시켰었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무슨 조약? 네리친스크 조약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옹정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옹정제 갔습니다. 군기처 설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조약? 국경선 조약인 카르타 조약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지정은제를 확립시켰었다. 요거 있고요. 제가 추가해드렸던 거 있죠. 금교령 요거까지 봐주십시오. 자, 그의 아들이었었던 걸륭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청나라 역사상 최대 영토를 구가했었고요. 메카트리 일행의 영국의 사절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공행 설치도 있었으나 백년교의 난들이 각 지역에 나오게 되면서 아편전쟁, 그 이후 청푸전쟁, 청일전쟁에서 연이어지게 되면서 청나라는 몰락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강경책, 회유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경책으로는 변발, 호복 있었었고요. 문자의 옥이라든가 금서령이 있었습니다. 자, 회유책으로는 뭐 있었죠? 청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만한, 병용제, 그다음에 대규모 사고전서 등의 대규모 편찬 사업들에 기용을 해 주었었다. 등등의 그런 내용들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제 파트로는 양쯔강 하류가 쌀의 주산지가 되면 양쯔강 상류가 쌀의 주산지가 되면서 특히 하류 지역에선 견직물, 면직물 거 있었었고요. 뭐 외래작물이 들어왔었다, 산지상인, 신안상인 있었다 등등. 경제적으로 대표 중요한 거 뭐 공행체제 있었습니다. 아주 제한무역의 대표적인 것들이었고요. 지정은제라는 체제도 있었다. 자, 문화파트 보도록 할까요? 문화파트 대표적으로 청실, 홍신 기억하시죠? 자, 홍루몽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 2명, 아담 샬 카스틸리오네, 뭐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지만 꼭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학문, 무슨 학문이 있었다? 고증학. 그거에 대한 반발로 공양학이 말기에 나오기도 했었다. 끝. 우리 지난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요, 팔기병이 무력해졌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상당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백년교도의 난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자, 영국과 청나라의 이 편무역 형태가 인도상 아편이 청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강무역 형태로 바뀌었었고요. 은이 유출되는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국민 건강에 치명타를 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임칙서를 파견해서 아편을 소각했더니 이것을 핑계 삼아서 영국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고요. 1840년부터 42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42년에 난징 조약으로 인해서 배상금지불 뿐만 아니라 홍콩 할양, 공행 폐지, 상하이 광저우 등의 5개 항구 개항 등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 추가 조약으로 인해서 취해법권, 최국대우 같은 것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인 무역 확대를 요구했었던 영국과 또 프랑스 선교사가 피살당하는 것을 핑계로 잡았었던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2차 아편전쟁 결과로 1858년도에 텐징 조약, 10개 항구 추가 개항이라든가 크리스토교 선교 자유권이라든가 베이징에 외국 공사, 외교관의 머무를 수 있게 되었던 조약이 들어갔습니다. 청나라는 계속적으로 좀 버텼었지만 러시아의 중재로 인해서 베이징 조약이 1860년도에 체결되었었고요. 이 텐징 조약의 내용을 인정하고 텐진항을 추가 개항하는 내용, 물론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그런 내용까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쯤 뭐가 있었죠? 태평천국이 있었습니다. 태평천국 누구요? 바로 홍수전이라는 인물 기억해 두시고요. 상제회라는 단체 기억해 둡시다. 크리스트교와 중국의 전통사상이 믹서돼서 나왔고요. 그들은 농민들한테 많은 이 성과를 보여주었었는데요.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었죠? 당시에 잘못되어 있었던 일단
땅을 나눠준다. 천조전무제 있었고요. 그다음 축첩제라든가 전족 폐지, 남녀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간섭도 있었고요. 한인 신사층이 주요해서 향영 단련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태평천국 운동, 지도층의 내분에 휩싸여있던 태평천 운동이 진압되었습니다. 자, 이 힘을 바탕으로 인해서 양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홍장 증국번이 중심이었었고요. 중체서용이라는 제한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적 개혁의 한계에 맞게 뭐 근대적 공장, 근대적 회사, 유학생 파견 같은 것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던 결과는 두 개가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죠? 청푸전쟁, 청일전쟁에서 연이 패하면서 끝났고요. 자, 그렇게 되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강요의 랑치차오가 중심이 되었었던 변법파들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변법자강운동. 조금 더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당시 황제 광서제도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하면서 정치체제도 바꾸고 과거제 개혁이라든가 정치 많은 변화, 신교육을 실시하는 여러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었죠? 서태후 등의 보수파에 의해서 백일천하로 끝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지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 중국 상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 내려놓고 갑니다. 뭐 있었죠? 가장 큰 주제로 의화단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 구호 부청멸양 있었고요. 뭐 서양 세력과 서양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어떻게 해요? 8개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면서 무슨 조약? 신축조약입니다. 내용 2개 있었죠? 배상금 지분, 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요거 하나 남은 거.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뭐요? 그렇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는, 뭐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제는 보수파들이 나와서 오히려 개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광서신정이라고 하고요. 광서신정은 뭐 많은 개혁들이 있었지만 다른 거 필요 없고 다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뭐 신군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사회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자, 그때쯤 해외에서 중국의 앞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 한 명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누구? 순원이 있었습니다. 순원이 중국 동맹에, 일본에서 중국 동맹을 만들었었고요. 거기서 발표되었던 게 삼민주의, 뜨리민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뜨리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바로 무슨 혁명이요? 1911년에 신해혁명이 나오게 되었었고, 이 신해혁명은 쓰촨봉기, 우창봉기, 이 우창봉기에서 그 앞에 보수파가 만들었던 신군이 폭발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1912년 중화민국이 순원을 임시 대통통으로 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당시에 청정부에서 누구를 보내? 위안스카이를 보내죠. 근데 위안스카이랑 순원이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청나라 정부를 없애고 대총통으로 위안스카이가 왔으나 이 위안스카이가 혁명파를 탄압하면서 다시 이 순원 및 이 혁명 세력들은, 혁명파들은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신문화 운동도 있었습니다. 천두슈로 대표되는 그들의 운동이 있었고, 신청년이라는 잡지 기억해달라고 했었고, 뭐 과학이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뭐 백화문 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바로 1919년에 오사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요. 이 오사운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칭다오를 비롯한 많은 이권들을 국제사회에 요구했었으나 그걸 중국이 서명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었다. 이 오사운동의 배경에 신문화운동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우리 배경과도 연관이 될 텐데 1924년도에 제1차 국공합작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25년도에 누가 갑작스럽게 죽습니까? 바로 순원이 죽게 되면서 그 뒤를 이었었던 장제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장제스가 결과적으로 1927년도에 탄압을 하게 되면서 공산정권을 중국 공산당을 탄압하게 되면서 그들이 분열되었었고, 최종적으로 28년도에 국민혁명이 완성되었었는데, 아마 요 마지막 파트가 좀 힘들었을 텐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눈 마주치시고 갑니다. 눈 마주쳐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중국 마지막 배웠었습니다. 중국 근현대사 마지막 파트였고요. 1919년에 중국 국민당, 1921년도에 중국 공산당, 이 순원과 천두슈가 힘을 합쳐서 1924년도가 되면서 1차 국공합작이 있었는데, 1차 국공합작은 192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장제스가 1925년에 죽게 되면서 그 권력을 중국 국민당이 해서 장제스가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장제스는 26년도에 북벌을 시작하게 되었었고요. 27년도 되면서 4.12 사건에 의해서
이 공산당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24년에서 27년까지고요. 28년 되면서 북벌을 완성하죠. 그걸 뭐 국민혁명을 완성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쭉 가다가 1931년도 되면서 만주사변 일본이 일으키고요. 그 사이에도 그들은 계속 이제 하나로 가지 못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1934년부터 36년까지는 대장정이라는 장정이 있었고요. 이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 장쉐량이 자신의 상관이었었던 이 장제스를 감금하는 시한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바로 그 다음에 루고우차우 사건에 의해서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1937년부터 45년까지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났습니다. 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다시 이 나머지 싸움이 시작됐었죠. 46년부터 49년까지 중국의 국공내전이 벌어졌었고요. 최종적으로 이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었고, 패배했었던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가면서 지금의 대만이 되었었다. 자, 제3세계 요 밑에 파트 우리 지난 시간 가볼까요? 이 콜롬보 회의라는 1954년도에 회의가 있었고요. 평화 5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1955년도에 반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평화 10원칙이 있었죠.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제3세계가 이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은요, 1958년도에 대약진 운동이 있었으나 어마어마한 실패를 맛보게 되면서 마오쩌둥이 실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제 뭐 실용주의 자였었던 류사오치라든가 덩샤오핑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으나, 신진 세력이 등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마오쩌둥이 다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10년간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지식인들 죽어나갔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통 문화 유산들 전부 다 많이 파괴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문화 대혁명은 끝났고요.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되면서 덩샤오핑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뭐 4개 분야의 현대화와 함께 경제특구, 경제개방구, 중국과 미국과의 수교가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원조를 받게 되면서 비약적인 80년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89년도에 있었던 태난먼 사건이었었고요. 정치적 자유화와 부패 일소를 주장했었던 당시의 청년 지식인, 청년 학생층에 대해서 탱크로 밀어버리는, 정말 국가가 확 다운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92년도에 남순 강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었고요. 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 반환받고 99년도에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 반환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